예,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혈액병부터 이제 다양한 유전 질환에 관심이 있고, 여러 항목에서 스케프를 제공하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편의 논문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논문이 나가니까 이제 큰 연구를 받습니다. 사실은 연구자로서 여러 환인 중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실제 이것이 논문에 그치는 게 아니고 치료제를 개발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디 쓰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리스퍼 유전자라는 것을 이제 개발했고, 그게 이제 질환 중에서 혈액병이 되게 되는 얘기가 합니다만, 유전자가 무엇인지, 어떤 데 쓰이는지, 그다음에 편하게 그냥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나름대로 너무 쉽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토마토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사람들도 다 다양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그 이유는 유전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가 다른가 비교해보면 99.9%가 가까운 0.1% 1개 중에 1개 연기가 다른 것으로서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특징이 나타나죠. 모든 종류의 식물이 마찬가지죠. 한 종이 서로 비슷하지만 그 종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토마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전자의 차이가 이러한 개차의 차이의 상당 부분을 설명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죠. 거의 상당 부분은 유전자의 차이가 설명합니다. 유전자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방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유전자 때문에 병에 전해져 걸리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 때문에 병이 안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유전학자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에 인간 유전자가 뭐 2만 개 있다고 하는데, 그 유전자가 하나가 잘못됐을 때 하나의 질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 질환만 한 10,000종이 있다고 했죠. 거의 10,000개의 유전자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혈액병, 경과는 강하죠. 전체 신생아의 1%가 유전 질환에 걸리거나 굉장히 많은 숫자죠. 소아과 진료의 40%가 유전 질환 치료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아과에서 유전 질환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을 모르는 유전 질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전 질환인 건 분명한데 어떤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밝히겠죠. 유전병 중에서 사실 치료제가 있는 유전병은 모르는 혈액병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혈액응고인자 치료제가 있는데 많은 유전병이 치료제가 없습니다. EMT 같은 경우는 20살이 되기 때문에 거의 100%죠. 그리고 이런 돌연변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줍니다. 이런 유전 질환이 왜 생기는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활발히 연구하고 있고, 그 DNA에 뭔가 이제 이상이 있을 때 저는 이정리를 했을 때 제가 여기 쓰기도 있지만 DNA 모형을 제가 그려보려 했습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제가 와서 데리고 땀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려가면서 만져도 보셔도 되고 3차 보자니까 2차원적으로 오는 거가 다르죠. 두 개의 스트랜드가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염기가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 염기가 32억 개입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한 유전자 전체가 유전자가 그 중에 이제 유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고. 구조가 이제 1950년대에 왓슨 크릭이 이제 했는데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 구조에 네 글자, 네 종류의 염기입니다. 여기 색깔을 붙였는데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쌍을 이뤄가지고 두 가닥의 이제 스트랜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잘못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건 이제 남모양 적혈구증이라는 유전병 중에 하나예요.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인데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죠. 모든 단백질은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유전자의 DNA 저열이 되어 있는데 단 한 글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상인이고 이것이 이제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염기, 아덴이라는 염기가 거기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32억 개 중에 딱 한 개가 바뀌었습니다. 하필 이 히모글로빈 유전자. 그러면 그 결과 아미노산이 하나가 바뀌어요. 글루타민에서 변이해요. 그 결과 이 히모글로빈이 엉깁니다. 그래서 원래 적혈구는 이렇게 이제 납작한 원파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게 엉기다 보니까 만 모양으로 이렇게 적혈구가 이제 형태가 변형이 되고 이것들끼리 또 이제 엉기고 그래서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균열 증상을 갖게 되고 흑인 500명 중에 한 명꼴로 이런 게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유전자를 어머니로부터 한 셋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한 셋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만 잘못되어 있으면 대부분은 상관없죠. 그런데 양쪽 다 잘못되어 있으면 질병에 걸립니다. 양쪽 다 잘못되는 경우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30대 중반에 이제 사망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치료 방법이 있어가지고 흑인들도 이제 이런 병이 있어도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성염색체에 있으면 혈액병처럼 그러면 남자의 경우는 한꺼풀만 있어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유전자의 그럼 어떤 이상, 유전자의 이제 변이, 차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변이가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변이만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 수천 명 있고 올해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도 이 중에서 특정 부분만 연구한 사람들이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유전자의 변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염기가 바뀐 경우 단일 염기 변이라고 싱글 그것 잡고 이게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1000개의 글자 중에 1000개의 염기 중에 하나씩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필 히모글로빈 유전자에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말 모양 적혈구증에 걸리는 것이고 또 혈액응고인자에 있으면 혈압병에 걸리는 것이고 단일염기 변이만 아니라 좀 더 큰 변이가 있어요. 구조변이라고 하는데 결실염기 변이라고 하는데 결실이라고 하면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라 한 글자가 빠지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개 또는 수백만 개의 염기가 한꺼번에 빠집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여기는 뒤집어지고 혈병 환자 중에 여기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중증의 혈병 환자의 거의 절반은 유전자가 뒤집어질 수 있죠. 전자는 크로모점이 다른 형태로 이제 휘전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변이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거야 될 것은 세세포의 변이와 생기세포의 변이가 뭐냐면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는 체세포예요. 체세포는 우리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한테 전달이 되는 게 아니죠. 생기세포, 정자와 난자, 그 세포의 변이가 있을 때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변이를 하게 됩니다. 체세포에는 변이가 있어도 다음 세대는 물려주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기세포의 변이가 있으면 다음 세대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멀쩡할 수도 있는 거죠. 어디에 변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변이가 왜 생기느냐?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누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요. 그게 자연적인 방식이에요.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의 방식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DNA를 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복제하면서 15개마다 하나씩 실수를 해요. 굉장히 정교한 거죠. 그런데 10억개마다 한 개를 실수하는데 하필 그 실수하는 부위가 혈액응고인자였다 그러면 혈병이 됩니다. 그럴 확률은 높지 않죠. 대부분은 이제 다른 데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거죠. 화학물질에 있어서 생겨요. 우리가 먹는 뭐 물질에 있어서 생기고 약물에 있어서 생기고 또 외부 물질이 아니라 내부에 생기는 활성산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활성산소가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활성산소가 DNA를 때리면 DNA의 변이가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사능 쬐었을 때, 자외선 쬐었을 때 DNA 변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 변이가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중나선 절단이라는 변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DNA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이 모형에서 뭐 이건 일부러 뜯을 수 있겠죠. 두 가닥 다 끊는 거예요. 이게 이중나선인데 두 가닥이 다 끊기면 사실은 DNA가 굉장히 긴 실인데 뚝 끊기는 거죠. 굉장히 심한 변이죠. 그러면 이거 세포는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모든 동물, 식물, 미생물 세포도 DNA가 끊어지면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어줄 때 변이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양한 변이가 생기는 것이고, 이 변이는 어떻게 보면은 생명체의 숙명이죠.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숙명이에요. 미생물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사람이건 DNA에 변이가 생기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막아서는 또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돼요. 변이가 안 생긴다 그러면 다양성이 없어요. 다양성이 없으면 한 번에 멸종해요. 질병이 하나 들었을 때 다 멸종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다양성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생명체의 진화에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런 변이가 하필 혈액공고인자에 발생하는 혈병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엔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엔 다른 데 변이가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사람들 유전자를 검색해 보니까 멀쩡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이가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멀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전 세계. 다 어딘가는 유전자에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왜 건강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로부터 유전자를 흡수받았고 아버지로부터 흡수를 받았는데 한쪽에 변이가 있으면 다른 한쪽이 보충이 됩니다. 그런데 양쪽 다 하필 잘못된 게 있으면 병이가 됩니다.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유전자가 잘못됐다, 정상이다라는 표현도 의미가 없어요. 정상이 없어요.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건 그냥 다양성의 일환이고 변이의 일환이고,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다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인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망가져 있어요. 저도 유전자가 100군데를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보이죠. 사실은 어딘가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런 유전자 변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이제 유전자 치료 개념입니다.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혈액 응고인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물론 단백질을 이제 응고인자 단백질을 주사로 맞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일주일에 뭐 3일, 4일씩 맞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평생을 그 약가도 이제 뭐 고통스럽죠. 그런데 유전자를 전달하면 어차피 그 단백질도 유전자로서 만들어지니까 온전한 유전자를 환자에게 전달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 번 주사를 맞아서 뭐 10년, 최소 1년, 평생 간다고 합니다. 획기적인 것이죠. 유전자 치료를 활발히 연구를 해서 왔죠. 20년, 30년 정도. 그런데 이제 유전자 치료가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제 허용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나와요. 20년, 30년만. 근데 그동안에 또 한계도 드러났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유전자 치료는 치료 효과가 되는 유전자, 온전한 유전자들, 그것을 전달체에 실어가지고 환자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전달체는 다양해요. 보통 이제 바이러스를 많이 씁니다. 저는 플라즈미드 DNA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달체 자체가 사람 세포 내에서 무작위로 설립될 수가 있습니다. 유전체 내에 어딘가 무작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긴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모라토리엄 걸려가지고 연구도 못하고 해주고 이제 그런 문제점도 극복을 하면서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이제 갈 길이 멀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의 관계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이제 혈압병도 이제 A형과 B형이 있는데 B형은 유전자가 작아요. 그래서 유전자 치료가 이제 좀 더 가능해요. 실제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했다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 A형 환자들이 더 많은데 A형의 혈관 인자는 굉장히 커서 전달체에 잘 안 들어가요. 전달체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8번 인자를 좀 작게 하자 뭐 이런 연구를 할 뻔했는데 어쨌든 이런 유전자 치료는 전달체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전달체에 들어가지도 않을 경우가 있고 전달체 자체가 사람 몸에서 여기저기 설계되면서 암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럼 대안이 뭐냐? 유전자 교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10여 년 전부터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고치자는 겁니다. 유전자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외부에서 온전한 유전자를 넣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모의를 그대로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꿈의 기술이죠. 사실.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변이를 온전하게 고치자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치료죠. 어떻게 하느냐?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DNA를 잘라주면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DNA가 끊어지기 때문에 생긴다고 했어요. 역으로 DNA를 끊어주는 거예요. 바로 때문에. 그러면 그게 고쳐지면서 그 변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나는 과정을 역용하는 거죠. 그 기작을 그대로 역용하는 거예요. DNA를 끊음으로써 변이가 일어나지만 오히려 끊음으로써 이제는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착안하게 된 거예요. 유전자 변이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치료용 유전자를 안전한 장소에 편입할 수도 있겠죠. 기존의 유전자 치료의 연습노선인데 무작위로 들어가지 않고 안전한 장소에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원상 복합식하는 기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다양하게 연구되고 유전질환만이 아니고 암, 에이즈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경우도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만이 아니고 가축, 농작물, 어류, 구충에 아주 널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이 기술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유전자도 바뀌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유전자 가위인데 유전자 가위란 말은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학계에서도 쓰이고 일반인 언론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학술 용어로는 뭐 엔지니어 뉴클리에이즈 또는 뉴클리에이즈 DNA를 자르는 교소라는 뜻이에요. 유전자 가위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DNA 자르는 교소 그러면 또 이제 좀 생소하니까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 같다 그래서 이름 붙였는데 실제로 DNA를 잘라요. DNA 가다가 두 개를 뚝 끊는 그러한 교소예요. 세 종류가 개발이 됐어요. 지금 뉴클리에이즈 1세대 그리고 탈레 2세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불과 이게 개발된 지는 이제 2013년이니까 3년도 안 됐죠. 그런데 이 크리스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생명과학 쪽에서는 혁명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파 혁명이라고 해요. 사이언스에 여러분들. 심지어는 뭐 신문이나 TV에서 거의 요새는 매주 이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고 있어요. 크리스파 혁명. 1세대, 2세대보다 훨씬 만들기가 쉽고 정확하고 장점이 있어요. 저희는 이 1세대, 2세대, 3세대 유전자 가위를 모두 개발한 거의 전 세계 유일무이한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한 논문도 저희가 냈어요. 네이처 리뷰 제네틱스라고 유전학 분야에서 총설인데 여기에 논문을 실었다는 게 영어로 들어있죠. 장단점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특히 이제 3세대 유전자 가위 저희가 2013년 1월에 네이처 바이오스에 논문을 했는데 이때 저희만이 아니고 미국의 연구진 5군데가 동시에 논문을 했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1월달에 거의 논문이 사이언스의 2편, 네이처 바이오틱에서 1편, 일라이프 평판하면서 이 분야가 이제 떴고 노벨상이 이 분야에 수여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크리스퍼를 처음 발견한 제니퍼 다우드너하고 이마누엘 샤펜티어가 노벨상 후보라고 올해 초에 이제 후보로 올랐죠. 받지는 않았지만 5년 안에 받는다고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발표한 이 논문, 네이처 바이오틱 논문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학계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어떤 논문의 가치를 요새는 인용으로 따져 다른 논문에서 이 논문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탐슨 로이트에 도출한 것인데 작년 10월에 됐나 그랬는데 한국에서 1년에 논문이 5만 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 10만 편을 조사했는데 우리 논문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됐어요. 10만 편 중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보니까 논문 보니까 480편 인용됐어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 일에, 크리스퍼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전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DNA를 끊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무데나 끊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위치에서 DNA를 읽어서, 그 염기를 읽어서 정말 한 군데만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32억 개의 정해진 위치만.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끊어진 것을 우리의 몸의 세포는 어떻게든 이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천 명 됩니다. 그 문제도 노벨상이 나옵니다. DNA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 리페어라고 해요. 올해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들은 더블 스탠드 브레이크 리페어가 아니라 다른 유전자 변이를 리페어하는 걸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이것이 잘못되면 캔서에 걸리기도 하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두 가지의 경로가 알려져 있어요. 하나는 주형이 되는 DNA가 있으면 그 주형을 이용해서 그대로 고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DNA가 만약 방사능이나 또는 활성탄소에서 한쪽 DNA가 끊기면 다행스러운 건 우리 엄마 쪽에서 받은 DNA가 끊기면 아빠 쪽에 받은 DNA가 온전한 DNA가 있어요. 그게 주형이 돼가지고 그대로 고쳐져요. 그러면 전혀 잘못된 것이 없이 완벽하게 분부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외부에서 DNA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주형이 되는 DNA. 그러면 그 주형이 된 DNA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위치에. 그래서 치료형 유전자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삽입할 수도 있고 연기 하나만 바꿀 수도 있어요. 단일 연기만 바꿀 수도 있고 유전자를 완벽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식이죠. 이런 패스가 또 하나는 끊어진 걸 그냥 그대로 이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어줄 때 약간의 실수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유전자가 망가뜨리는 게 왜 의미가 있냐? 어떤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그 병이 안 걸리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수명이 60% 늘어난다. 그런 유전자가 알고 있어요.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고 특히 유전학자들은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할 수 있어요. 크리스퍼는 어디서 배운 것이냐? 미생물에 발견된 거예요. 일종의 미생물의 면역체계예요. 이게 발견된 것도 이제 얼마 안 되고 야구르트 유산균 연구하던 사람들이 기능을 발견했어요. 미생물의 천적이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모인 미생물이 세균이 개발하는 방식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미생물을 죽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점점점 나오는 것들이 다 바이러스예요. 큰 원이 이제 세균이에요. 세균 하나에서 바이러스가 수백 개 만들어지면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균이 그냥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의 DNA를 조금 내가지고 자기 유전자에 삽입을 해야 돼요. 차곡차곡.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RNA로 만들어지고 자기에 잘린 다음에 이게 단백질과 결합이 돼서 다음번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 DNA를 잘라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분자 상태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나쁜 놈을 기억해 두고 있어요. 차곡차곡.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 걔를 죽여버립니다. 세균이 이런 작용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10년 전에 몰랐어요.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도 이제 이쪽 분야 논문을 봤죠. 미생물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논문을 관심이 보면 그래 이것을 그러면 유전자 가위를 쓰면 되겠다. 사람 세포에 들어갑니다. 한 번도 이렇게 세균에 있는 것이 사람 세포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 세포에 처음으로 이제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잘라본 거죠. 그 첫 번째 유전자가 CCR5라는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HIV의 관문이 돼요. HIV의 수용체. 이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AIDS에 안 걸려요. 이미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냈고 이것을 이제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내고 있어요. HIV는 그 T셀만 감염시켜요. 그 이유는 T셀의 표면에 CCR5라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인데 수용체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100인 중에서 100명 중에 한 명은 이 유전자가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AIDS에 안 걸려요.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백인 중에는 흔히 존재하는 20%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에이즈를 치료하자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티모시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운 좋은 사람이에요. 에이즈 환자였는데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았는데 일단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골수세포 이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골수세포의 도너가 바로 CCR 파균제가 망가진 1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포를 이식받고 나서 이 사람은 에이즈도 나왔고 암도 나왔어요. 두 가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완쾌가 됐어요. 두 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에이즈에 걸렸다가 완치된 유일한 사람 전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평생 약을 먹어요. 이 사람 약을 끊었어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쌍가모가 징크핑거라고 하는 1세대 유전자를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로부터 T체를 뽑은 다음에 거기다가 징크핑거를 넣어가지고 T체를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그 세포를 다시 전달해서 치료한다는 건데 임상 1상까지 끝났는데 12명까지 치료했고 결과를 작년에 논문으로 발표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1세대 유전자는. 우리는 3세대를 개발했죠.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잘 돼요. 혈병 말씀드리면 혈병을 왕대의 질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딸들이 유럽의 왕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러시아 왕가에서 왕자들이 혈병에 걸려가지고 그때는 치료제가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 죽게 됐어요. 나중에 발견했는데 이 빅토리아 왕이 가졌던 유전자는 B형 유전자, 9번 인자가 이제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의 윗대에는 혈병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지조예요. 그러니까 이 9번 인자의 그 혈병. 사실은 지조가 다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새롭게 이 사람은 생긴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의 아빠 쪽에서 생식세포에서 변이가 생긴 거죠.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처음 그 유전자를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터치했던 것인데 B형보다는 A형이 훨씬 많죠. A형 중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봤던 것은 DNA 인버전. 조회식으로 표시한 것인데 이 팩트의 유전자가 이제 있다면 일부가 뒤집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중증 환자의 경우는 거의 절반. 중증이 경증보다 훨씬 많다고 그러죠. 논문에 보니까 60%라는 데도 있고 전체 혈병 환자의 60%가 뭐 중증이라고 하고 어제는 50%라고 하고. 근데 그 중증 중에도 절반이니까 상당수죠. 다른 환자들은 이제 그 연기가 하나만 바뀐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연기 다양한데 이 경우는 유전자가 중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뒤집어졌냐? 그 DNA가 끊긴 다음에 그것을 잘못 수선한 거예요. 우리 뭐 사실은 DNA가 수를 끊기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대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필 아주 운이 없이 혈병 환자들의 경우는 그 엄마 아빠한테 DNA가 끊겼는데 그게 하필 팩터의 유전자가 끊겼고 하필 잘못 고쳤고 두 가지 분을 겹치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집니다. 피할 수 없어요. 혈병 환자 중에서 부모가 유전자가 정상인데 혈병인 사람들이 3분의 1이라고. 모든 유전 질환이 그래요. 부모가 정상인데, 완전히 정상인데, 유전자 자체도,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라 유전자 자체 정상인데, 새롭게 생긴 유전자 변이가 3분의 1 대략. 3분의 1은 부모부터 물려갖고, 3분의 1은 새롭게 생긴 거라고.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 시스 AB형 혈액형이 발견됐다고 했던 뉴스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우연하게 생긴 거예요. 그 시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과학자는 아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는 아니에요. 근데 하필 그 유전자에 생긴 거예요. 혈액형을 하냐. 그래서 시스 AB가 됩니다. 그런 변이가 이제 하필 팩트에 이제 하필 그게 뒤집어져가지고 생겼어요. 막을 수 없는 일인데 전제 과학으로서는 고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그러면 DNA가 잘랐다고 고치면서 잘못됐으니까 또 한 번 잘라보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가 또 제대로 고쳐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어요. 그 실험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효율이 처음에 낮았는데 1세대, 2세대 보니까 저희가 유전자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였어요. 처음에는 지금 그건 그러죠. 그때 효율이 낮았어요. 1000개 중에 1개 만들었어요. 1000개 중에 1개. 그 다음에 탈란으로 했을 때는 100개 중에 1개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퍼를 했으니까 100개 중에 6개. 점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은 이런 거죠. 유전자라는 환자, 혈관 환자로부터 세포를 받아서 몇 년 전에 야마나카가 노벨을 받죠. 역분화 조기세포. 인자 4개만 주면은 불안만능 세포가 돼요. 그런데 이 불안만능 세포는 유전 면역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걸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냐. 유전자가 가지고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 다음에 이것을 분화시켜서 혈액 응고인자를 만들 수 있는 세포로 분화시키고 이것을 관제에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이 관자세포를 받으려고 저희가 이제 알아봤는데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이 피부를 절개해야 됐어요. 근데 이 혈액 환자들의 경우에 절개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에요. 정상인도 부담이 되는데 혈액 환자에게. 그래서 사실은 제공심리라는 문제 없었는데 최근에도 논문이 나와가지고 소변만 봐도 조변의 세포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 논문이 나와서 우리가 해보니까 정말 정상인의 환자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엠에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몇 분이 자발적으로 소변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특이증과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소변만 가지고 이제 만든다고. 그런 식으로 고친 것이. 고친 다음에 실제로 혈액응고인자가 만드는 세포로 만들었고, 이거를 환자에 이제 도입을 하면 그게 이제 치료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안전성이 아직 입증합니다. 동물 실험을 만들었어요. 혈액병 생두에다가. 그랬더니 9마리 혈액병 생두에다가 이 세포를, 교정한 세포를 넣은 다음에 꼬리를 뚝 잘랐어요. 그래서 아주 과도하게 출혈이 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금방 죽어요. 1시간 만에. 그런데 9마리 중에 3마리는 완치됐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경우에도 컨트롤의 경우는 치료 안 한 경우죠. 훨씬 오래 들었어요. 그리고 혈액응고인자가 실제 그 생기에 발현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요. 그래서 이런 세포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한 것이죠. 최초로 유전자 가위에서 교정한 다음에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그래서 이게 셀스템셀 논문이었죠. 연세대 김동훈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거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줄기세포의 안전성이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아가지고 김동훈 교수님은 그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최소 5년은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임상시험 가려면 5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없을까. 그래서 이 진테라피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논문에 냈던 방식은 이런 방식인데 반자세포를 꺼내서 그 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들고 그걸 교정한 다음에 다양하게 교정한 다음에 그걸 다시 넣는 유전자 교정 세포 치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자에 이 유전자 가위를 바로 전달하는 거였어요.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뭐 훨씬 거짓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입증하는 거 훨씬 쉽고 2년이면 임상시험에 갈 수 있어요. 이런 방식. 그래서 환자의 세포, 간세포에 들어있어요. 거기서 일부라도 고치면 전부 다 고칠 필요도 없어요. 간세포에 일부라도 고치면 중증이 경증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사를 그러면 정말 이틀에 한 번씩 맞던 것을 정말 한 달에 한 번 맞아도 된다. 아니면 안 맞아도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브렉스루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AAB에 이제 못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 작은 걸 만들었어요. 유전자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은 기존의 약은 단백질에 대한 치료였는데 유전자 자체를 타겟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치료제 개발이나 연구를 국내의 생명윤리법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은 유전자 치료를 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야 해요. 유전질환, 암, 에이즈.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생명상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플러스 그런 질병인데 치료법이 없어야 되고 있다면 다른 치료와 비교할 때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혈액병에 대해서 이러한 유전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법적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수할지 기존 치료보다 우수할지 그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제한이 외국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은 아주 특별한, 사실은 이걸 처음에 법을 만들 때 1 또는 2 이렇게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게 협의가 정리해서 국회에서 여기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1과 2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전질환을 연구하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풀려고 그러는데 대통령도 이걸 풀어야 된다고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법이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기존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치료는 뭐 가능하게 하자. 그런데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정상으로 복구하는 것은 이런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못하게 하자. 그런 발의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황당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거 연구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법도 사실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설득합니다. 누가 설득하느냐? 과학자가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설득해요.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의사, 연구자, 환자들 단체가 국회의원들한테 청원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주로 얘기했고, 이 기술이 동물식물에 많이 적용됩니다. 간단히 재미있다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까지 유전자 교정에 성공한 동식물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생쥐는 저희가 타이완으로 최초로 성공했고, 수정란에다가 이걸 바로 인젝션을 해요. 그래서 유전자 교정에 성공했고, 뭐 원숭이도 이제 중국부를 성공했고, 돼지에 이제 있는데 돼지의 경우에 이제 근육이 울퉁불퉁한 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외지암불하고 소에 있는 품종인데 특정 유전자가 망가졌어요. 이건 양이고, 이건 개고, 개 중에서, 경주견 중에서 우승하는 경주견은 다 이 유전자가 망가졌어요. 사람도 이런 사람이 태어나요. 울퉁불퉁한 걸 만들었어요. 수명에는 또 시장이 없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액이, 근육이 과도하게 발달하는 걸 억제하는 문제. 이 유전자가 망가졌으면 근육이 그냥 저기서 어떡해요. 돼지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네이처 기자가 이걸 흥미있게 생각해가지고 네이처에 기사를 했어요. 왜 이제 돼지 만들었냐? 중국에서는 우리는 삼겹살을 다 먹지만 중국에서는 기계를 되게 싫어한대요. 돼지를 도축하면은 3분의 1을 버린대요. 중국에서 돼지를 1년에 8억 마리를 도축한다. 전 세계 1위. 8억 마리. 이렇게 돼지를 만들면, 이런 돼지를 만들면 살코기가 많고 지방이 적거든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윤희진 교수, 조선족인데 연변대적이 만들었어요. 중국 시장을 그려서.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비판이 된다 그러면 1년에 정말 뭐 1000만 마리, 1억 마리라도 이걸 만들어서 판매하시다 그러면 그 시장은 수십조 시장이 됩니다. 이게 식품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축이나, 그리고 농작물에도 우리가 최초로 적용했어요. 특히 DNA를 사용하지 않고 상추에 적용했어요. 스트레스 저항성을 만들었는데 되게 최초고, 지난 월요일 날 논문이 나왔고, KBS에서 제가 이제 보도했어요. 그래서, 국내 언론에서도 이제 보시면, 크리스퍼, 상추, 그러면 나올 겁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DNA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GMO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존의 GMO는 외부 유전자를 삽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부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았어요. 그냥 크리스퍼 캐스를 단백질로 전달해가지고 내부 유전자를 변이를 일으켰는데, 기존의 육종하고 차이가 뭐냐? 기존의 육종은 여러분 보시면은 매년 새로운 품종의 채소가 나오죠. 귤도 점점 달죠. 당도가 올라가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귤의 당도, 과일의 당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 게 왜 나오겠어요? 육종하는 사람들이 변이를 일부러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방사선도 쪼이고 화학물질도 처리해요. 그러면 DNA가 어떤 경우에 끊기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변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적인 변이를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무작위로 생겨요. 여기저기. 그래서 원하는 성질인 걸 찾아내죠. 아주 예리한 관찰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무작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우리는 유전자를 정해놓고 거기만 잘라가지고 거기만 변이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기존의 일정 방식은, 무작위로 변이를 일으키는 방식은 QM으로 관찰을 합니다. 외부 유전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 자연적인 변이입니다. 우리가 만든 방식도 외부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정과는 비교해서 훨씬 정교하고 정해놓고 거기만 짜고, 그러면 이것도 GMO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바나나에 적용했다. 바나나가 멸종 위기예요. 곰팡이 들에 걸리면 바나나 먹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키우는 바나나입니다. 실험실에서 하는데 이게 다 크면 2m가 넘어요. 실험실 키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또 키가 좀 작게 만들려고 해요. 미니스 정도. 유전자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관상용으로 키울 수도 있어요. 바나나 집에서. 크리스퍼 레볼루션이 시작이 됐고, 다양한 분야에 이걸 사용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걸 맞춤형 악의를 만드는데 악용할 수 있지 않겠냐. 악용일지 그게 전염일지 모르겠는데,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뭐 용모, 성격 이런 걸 바꾸는 데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가타카라는 영화처럼, 최근에 가타카라는 영화는 케이블TV에서 해주더라고요. 이게 오래된 영화인데 워낙 유전자가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케이블TV에서 해주더라고요. 유전자를 이제 고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미래에.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이 된 것이죠.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인간 수정란의 기술을 적용해서 수정란 실험을 했어요. 실제 아이를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근데 이때 우리가 구분해야 할 건 뭐냐면, 생식세포의 적용과 체세포의 적용을 구별하자. 체세포의 적용은 일반적인 치료예요. 유전자를 수술하는 거죠. 다음 세대로 전달이 안 돼요. 생식세포에 적용되면 다음 세대 전달이 돼요. 그건 구별해요. 국내법은 둘 다 못하게 해요. 생명일법이. 근데 전 세계 어디도 체세포 치료를 금지하는 데는 없어요. 생식세포를 금지하는 데는 많아요. 근데 이제 생식세포도 금지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생식세포 유전자 규정도 연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더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면, 나중에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혈병 환자 입장에서 자기 자녀한테 잘못된 유전자를 물려주고 않고 싶잖아요. 물려주지 않고 싶잖아요. 그러면 생식세포에다 고치면 돼요. 그런 일이 지금 기술은 아직은 아니지만 연구하다 보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유전질환만이 아니라 어떤 일부러 강화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사례는 이제 에이즈. 아프리카나 태국에는 지금 에이즈가 엄청나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CCR5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정상인의 부모인데, 얘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얘가 에이즈 걸릴 위험도 있으니까 아이의 유전자를 망가뜨리게 해서 태어나죠. 그러면 에이즈 안 걸리겠죠.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나 태국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국가에서 그러면 금지할 것이냐? 그건 질병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거지. 유전자를 바꿈으로써 병이 안 걸리게 하는. 병에 걸린 거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이 안 걸리게. 또는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하루에 4시간만 자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 아시죠? 하루에 4시간만 자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드물게, 1000명 중에 몇 프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 변이를 쉽지 않아요. 그런 변이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면 일생은 남들보다 2배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러면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발표 마치겠고요. 저희 이제 공동연구 하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톨젠을 제가 창업했고, 톨젠에서 이 기술을 많이 개발했고, 임상시험도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 아니면 정말 앞서가는 있어가는 거죠. 미국에도 이제 비자들이 나왔어요. 유전자 가입 비자들이. 크리스퍼에서도 나왔는데, 빌 게이츠에서는 보통 1억 2천만 불, 1,000억 원을 투자받고 했는데, 전혀 톨젠이 기술적으로 좋지 않고, 오히려 특허는 우리가 나와서 출연했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퍼 유전자를 가지고, 아직 어떤 질환을 할지 결정은 안 했지만, 임상시험은 아마 전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 선생님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가 공동연구할 때, 김동욱 교수님이 혈병 준비돼서 이제 같이 준비세포에서 연구하셨고,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계산했던 대로
최근에 들은 강의는 정말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궁금해 하실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앞에 테이블에 마이크 대고 누르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질문하실 분들. 질문. 질문. 예전에 춘천 세브란스 병원의 체세포 제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요즘 강의 쭉 들으면서 이제 유전자 또는 DNA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유전자 관리라는 걸 통해서 혈압병을 완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혈압병 8인자 DNA를 펼쳐보면 이제 매듭이 생기는데 이걸 이제 뭐 인트론이라고 부르죠. 네. 그 인트론이 여기 이게 바뀌어서 이제 혈압병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혈액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이 비어있는 경우 또 이렇게 완전 흔적이 이렇게 없어져 버린 경우 이런 다양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가 성공을 했을 때 여기만 유전자 치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중간이 없다던가 또 흔적이 없어져 버린 경우도 완치가 가능한 건지 좋은 지적이고요. 혈액병이 똑같은 A형도 변이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알려진 게 거의 수백 수천 건 종류 다른 게 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뒤집어진 경우. 뒤집어진 경우는 10명 중에 2명 반, 3명까지 뒤집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유전형인데 뒤집어진 경우. 근데 어떤 특정한 변이는 1000명 중에 한 명 보여주고 1000명의 유전질환, 1000명의 혈액병 환자 중에 한 명만 그런 변이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질병 치료한다 그러면 가장 많은 걸 예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혈액병 환자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 40명 중에 한 명, 아주 드문 변이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온전한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어렵죠. 온전한 유전자가 너무 커가지고 전달이 어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이제 작으면서도 기능하게 그런 연구들을 또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저희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쪽을 연구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더 작은 버전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유전자 관리에서 안전한 장소에 넣을 수 있으면 그러면 뭐 혈액병 환자 중에 99%도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의 방식이 모든 환자에 적용되지는 못해요. 환자 맞춤형이 가장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건 가장 흔히 존재하는 뒤집어진 케이스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드린 것이고 그런데 그 밖에 유전자 전달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안전한 장소로 전달하는 유전자가 들어가면 더 접근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오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환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가능성이 더 열리는 것입니다. 질문.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지금 연구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연구 단계에서의 가장 현재 큰 이슈는 정확성. 이게 정말 그러면 여기만 잘라야 되는데 다른 데를 자르지는 않냐. 그런 질문들이 가장 많아요. 학계에서. 근데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했어요. 올해 초에 네이처 메디컬 논문을 갖고 점점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많이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입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만 자른다는 걸 저도 입증한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사실은 많은 치료제가 타겟만 작용하지 않고 옥타겟도 작용을 해요. 이게 약을 먹으면 사실은 이 약이 하나의 단백질만 건드리지 않고 딴 데도 건드려요. 그런데 이제 유전자들 이제 그러면 타겟이 있고 옥타겟이 있는데 옥타겟 건드려도 사실은 온타겟만 건드리면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문제는 옥타겟이 하필 캔서와 관련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길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임상 허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치료제가 이제 사실 처음이 어려울 것이고 처음이 안전성이 있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혈병만이 아니라 뭐 유전병 대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적용될 수도 있을 거예요.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특정 질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싶은 헤모필리아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고요.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DNA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처음으로 뒤집어진 질병이 뭐가 있는 걸 찾아봤더니 혈액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 논문을 발표하니까 혈액병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DMD라는 질환이 있어요. 국내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20대 되면 대부분 죽어요. 근육이 죽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소아과 의사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거 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러면 유전자 가위를 쉽게 만들어요. 같이 연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적용하는 거죠. 많은 의사들,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이 생길수록 이 분야가 발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네. 환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와 가족들이. 왜냐하면 그 환자와 가족들이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는 가장 큰 압력단체예요. 여기 보면 이 법에, 생명요리법에 부천성 면역 결핍증이 들어가, 에이즈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에이즈가 들어가 있겠어요? 에이즈 환자들이 잘 조직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압력을 받는 환자는 많지 않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에 이걸 넣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유전질환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다면 전체 유전질환의 환자는 신생아 1%가 그러니까 그 부모까지 가족까지 따지면 사실은 전 인구의 5% 10%는 주변에 유전질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굉장히 큰 압력단체죠.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은 청원을 하면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표가 들어오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혈액병 환자들의 조직도 굉장히 중요하고 혈액병을 넘어서 유전질환자들과의 교육 그걸 통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정치권이 그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예, 그 크리스퍼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유전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그걸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종의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뒤집힐 가능성을 기대하는 게 더 옳은 뜻이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기대치, 해봐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두 차례, 세 차례의 반복적인 부분이 가능할지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집어도 지고 빠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사실은 전체 세포에서 1%만 뒤집어진 게 원상 복귀가 되면 저희 실험 결과는 6%까지 들어갔겠어요. 1%만 된다 그래도 중증이 경증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 실험을 할 때, 그러니까 맹주 실험이 다르고 사람 실험이 다르죠.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무도 몰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유전자 전자체의 양, 도수의 양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넣느냐. 또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모든 약이 그렇잖아요. 약을 또 너무 많이 넣으면 부작용이 생기고, 너무 적게 넣으면 치료가 그걸 결정하는 게 임상이상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적절한 수준을 결정해서 세포에 정말 바람직하게는 50%를 바꾼다. 10% 바꾼다 그러면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세포가 10년 동안 작동을 한다. 그럼 10년 동안 치료가 되는 거죠. 20년 동안이면 더 좋은 거죠. 그것도 아무도 모르죠. 10년까지, 20년까지. 그래서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양이나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유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크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러면 특정 부분에 한 번에 하나의 그 요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요소에 있는 부분이 하나씩 전반적으로 그 간세포에 있는 특정 세포만 바뀌면 돼요. 간세포에 있는 엔도셀리얼 셀, 레피세포만 거기서 주로 팩트에이지 발현되고 있어요. 몸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액병이 훨씬 쉬워요. DMD는 모든 근육에 있는 세포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육을 바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어린 단계예요.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이민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오는데 혈압병의 경우에는 간세포에만 일부분 바꾸면 되기 때문에 훨씬 접근이 가능하고 간세포는 유전들이 가장 쉬운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 임상을 간다면 혈압병을 저희는 좋은 적용 가능한 타겟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연구하셔서 바꾸는 케이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구적이지 않았던가요? 아니면 중간에? 크리스퍼 캐스가 작용하고 크리스퍼 캐스가 이제 없으면, 사라지면, 그러면 그거는 영구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크리스퍼 캐스가 계속 있다 그러면 걔가 또 뒤집었다, 발효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잘라줍니다. 부인자하고요. A 환자하고 만나서 결혼했을 경우에는 그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유전자 가임수가 수리가 가능해요? 부인자 환자하고. 부인자, 네? 부인자. 부인자하고. 네. A형 환자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가 양쪽 다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생식세포 치료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생식세포에서 정자, 낭자를 이제 수정을 인비트로에서 하고, 그러니까 지원만 하기가 똑같은 거예요. 정자, 낭자를 인비트로에 수정을 하고, 수정한 단계에서 교정을 하자는 거죠. 그 실험을 중국에서 올해 초에 했던 거예요. 논문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비난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전병 치료만이 아니라 외모를 바꾸고 성격을 바꾸고 그런데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그래서 비난이 많이 나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허할 것이냐, 그런 전 세계 과학자들의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워싱턴 DC에 모여 12월 달에 회의를 하게 했는데, 바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생식세포를 치료해요. 근데 생식세포를 치료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훨씬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 자녀가 이제 이렇게 부모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 후세는 어떤 환자로 태어나면 그 부인자로 유전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살인자로 유전을 받게 되나요? 그거는 부인자와 팔인자의 경우에 그거는 확률이죠. 어떤 잘못된 인자도 안 갖고 태어날 수도 있죠. 운 좋으면 4분의 1은 그럴 것 같은데. 부인자. 안 그러면 부인자는 네. 부모가 받게 되나요? 딸이 태어날 때. 부인자와 팔인자가 멀리 떨어져 그것도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르겠네요. 부인자와 팔인자가 가까이 있으면 같이 움직여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유전자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고. 근데 그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위치에 따라 다를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같이 움직여요. 그 변이는 같이 따라가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몰라가지고. 예. 근데 그 혈압병 환자 중에서 여자분도 있어요? 국내에도? 한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비율이 어떻게 돼요? 살인자는 뭐 여러 명 있고요. 살인자, 부인자. 7번 그룹병은 여성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7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살인자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생명윤리법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 또는 실제로 생명윤리법을 관여하는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법률에. 그래서 장기 이식 같은 걸 하려면 윤리위원회 통과가 돼야 이식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나 정부를 대표하는 생명윤리위원회가 바라보는 혈압병은 이제 더 이상 희귀질환이나 희귀난치 질환 범위에 들어있지만 어려운 질환이 아니다, 즉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또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몇 년 전에 혈압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이제 이빈중 검사에서 낙태 이런 것들이 허용이 돼 있었는데 이제 혈우병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해서 낙태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이제 그런 시각이 있고요. 2006년도에 저희 회원 중에 한 친구가 자기 혈우병인데 간 이식을 통해서 이렇게 혈우병을 완치하고 싶다. 그래서 그 아주대 이제 그 수술 의뢰를 했어요. 뭐 자기 와이프가 혈액형이 같아서 와이프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걸로. 그래서 그 생명유기위원회가 아주대 내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해보면 과마다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과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지금 좋은 약이 있고 예방요법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굳이 이식까지 해서 매일 그 약을 먹어야 되는가. 외과에서는 무슨 소리냐. 수술 한 번 끝나면 안장복과 뭐 그 약을 한 번씩 먹긴 하지만 건강히 살 수 있지 않느냐. 중요한 건 윤리위원회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윤리위원회에서는 그 환자 본인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 주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자기는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그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윤리법이 연구에 어떤 그 걸림돌이 되고 그런다라고 하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뭐 코네뿐만 아니라 그런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목소리를 좀 높여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정부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혈우병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 이런 생명유리법에서 과연 좀 더 그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그 재정 지출이 혈우병에 있어서 굉장히 크다고 그러죠. 1,000억이 넘다고 그러죠. 약 1,000억 정도. 네, 1,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사실은 만약에 주립세라피로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부로서는 사실은 그 오히려 R&D에 투자를 해야죠. 네, 가능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이게 좀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때 저희 환우들은 이렇게 몇 년만 있으면 우리 혈병에 이제 정복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상당히 그 공모되고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또 계속 이제 여기저기도 알아보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했었으니까 의학계 쪽으로 좀 상담을 좀 해봤어요. 의학계 쪽에서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고 이것이 이제 의학계에서 이것이 정착돼서 이렇게 확정되고 치료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는 좀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 혈우병이 지금 연구하는 상태, 또 진행 과정,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있으면 좀 더 근접할 수 있을까? 이제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전임상 실험을 하고 임상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인적 자원,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또 자금. 그런 것이 확보가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2년의 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상 시간이 한 5년 걸렸죠. 그것도 이제 1상, 2상까지 하고.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재밌는 게 임상 1상만 패스하면 그 약을 팔 수가 있어요. 그게 약을 개발하는 데 입장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1상 끝나고 2상, 3상 가는데 5년 이상 걸리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팔 수가 있다고 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려고 해요. 근데 그게 지인테라피 셀살에 표현돼요. 타놨죠. 만약 그걸 한국에서도 비정말 타는 겁니다. 임상 1상만 하고 하셨다 그러면 2년에 임상 가서 뭐 정말 3년 후에, 3년, 5년 안에 임상 2상 끝나고 그것도 이제 환자 인물이 얼마나 많이 돼요. 일정 숫자를 충족해야 되는데 희망하시는 환자들이 많으면 빨리 끝납니다. 드물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정말 임상 1상하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앞으로 5년 후에 최초의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정식으로 제대로 이제 발견하면 10년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얼마 전에 이게 미국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개발한 오버시아 회사가 FDA에 임상 요청을 했는데 이게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FDA 자체에서 빨리 허가를 이렇게 신속하게 허가를 미국에 그런 데도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그 혈우병 환자들 치료비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몸무게 60kg 기준에서 1인 약 1억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연 1000억 이상 혈우병 환자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러 논의를 통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코엠을 대표하는 사무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제도나 정책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국에 연락을 주시면 그 사무국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뛰지 않을까. 항상 연락을 좀 서로 이렇게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혈우병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가능성으로 유전자 가위를 적용했고, 우리가 제일 앞서 있는 거죠. 미국보다 앞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이걸 임상을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의학사회에 남는 업적이 되는 거고, 실제 또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고, 그래서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이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의사, 환자, 과학자, 정치인도 우리 편에 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결국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저는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모든 유전 변이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하나하나 해야겠습니다. 2년 내에 임상하고 5년 내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했던 만큼 오늘 김수길 교수님 강의가 굉장히 뜨거운 강의고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한계가 돼서 질문이 이제 그만하고 제가 마지막 질문 겸 부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교수님 강의 듣다 보니까 유전자 치료 허용 기준 또 생명권법 이런 게 있는데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연구하는 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당사자가 필요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런 윤리법, 제도적인 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순전히 이제 연구하는 교수님으로서 정말로 저희들한테 해당하는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그거 대답만 또 희망적으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미래에는 혈병이라는 일들은 없어질지 그 부분만 잠깐만. 저는 유전자 치료가 훨씬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방법보다 훨씬 좋은 대안이고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변이가 생겼을 때 고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고 그래서 이 분야를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는 랩이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전 세계 10여 개가 안 됐어요. 1세대, 2세대에 하는 거예요. 3세대 유전자 가위가 나면서 전 세계에서 이 유전자 가위를 연구하는 실험실이 1000개 넘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논문이 나와요. 이 분야의 새로운 개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논문 보고 혈병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앞서가는 시간이 나오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